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닐 정도로 아꼈죠. 조선 역사상 이보다 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2살에 오른 왕자는 가시방석이었고 17살에 마주한 마지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흙바닥에서 숨을 거둔 왕. 우리가 몰랐던 단종의 마지막 24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10월 21일 강원도 영월 관풍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부도사 왕방현이 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며 품속에 사약을 품었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풍원에 도착한 왕방현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관풍원 마루에는 17세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익성관과 골룡포를 단정히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 아니 지금은 노상군으로 불리는 이홍이었습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오? 단종이 물었습니다. 왕방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사약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300리 길, 왕방현은 단 한 번도 사약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죽이라는 명, 그것은 차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단종의 곁에서 늘 모시던 통인 하나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하겠습니다. 그는 활주를 꺼냈습니다. 긴 노끈을 이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인은 단종이 앉은 자리 뒤로 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밧줄을 단종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17세 소년 왕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단종을 죽인 통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즉사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뇌성이 울렸습니다. 검은 안개가 영월 땅을 뒤덮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풍원에서 함께 모시던 시녀들이 동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에 시신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가 밧줄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세종의 적장손, 문종의 적장자, 12세의 왕위에 올랐던 소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왕통을 가진 왕자가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첫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기뻐하며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미결수와 2급 이하 죄수를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면령을 낭독하던 중 용상 근처의 큰 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즉시 치우라 명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세자빈 권씨가 산후결로 사망한 것입니다. 나이 24세,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문종이 즉위하며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그녀였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어머니를 잃은 아기, 그의 이름은 이홍이었습니다. 조선 왕 중 드물게 세 글자 이름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등에 업고 다니며 총애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진 명성과 아름다운 태도를 지녔으며 세손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세종이 등에 업어주는 사랑을 입었다. 1448년 4월 홍희는 8세의 나이로 왕세손에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직접 명했습니다. 2년 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고 홍희는 10세의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문종은 세자를 위해 서연을 열었습니다. 좌빈객 이계와 우사경 유성원에게 세자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시오. 문종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홍희는 총명했습니다. 문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게 총명하여 학문이 날로 향상되었다. 세종의 적장손, 문종의 적장자,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세자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보다 확실한 왕위 계승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정통성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종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홍희뿐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장남 문종, 차남 수양대군, 삼남 안평대군, 그리고 여러 대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은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16발의 화살로 16마리 사슴을 잡아 세종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태조를 닮았구나. 안평대군은 문예에 뛰어났습니다. 시서와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문종이 학자적 기질을 대표한다면 수양대군은 무인의 기상을, 안평대군은 예술가의 풍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하였습니다. 왕위는 문종의 아들 홍희에게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문종이 경복궁 천추전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제위 2년 나이 38세였습니다.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며 지나치게 슬퍼한 탓이었습니다. 등창이 악화되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침상 앞에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고명 대신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하는 유언이었습니다. 4일 뒤인 5월 18일 경복궁 근정문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2세 소년이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년 왕의 치세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5년 뒤 밧줄에 목이 졸려 죽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452년 5월 18일 12세 소년이 근정문에 섰습니다. 즉위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소자가 조종의 업을 능히 담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연못과 얼음을 건너는 것처럼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린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서에는 24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13번째 조항 모든 조치는 의정부 6조와 의논하여 행하겠습니다. 14번째 조항 6조에서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던 것을 모두 의정부를 거쳐 보고하십시오. 사실상 신하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 죽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도 모두 떠났습니다. 12세 소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도 보호해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종이 유언으로 부탁한 대신들 뿐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은 70세 노신이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국경을 확정한 공신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대신이었습니다. 단종은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 문제였습니다. 관리를 임명할 때 3명을 추천하면 왕이 그중 1명을 낙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3명 중 1명에게 황표라는 노란 표시를 붙여 올렸습니다. 왕은 황표가 붙은 사람을 그대로 낙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황표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왕권이 대신에게 좌지우지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단종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즉위 직후 분경금지법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대신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문종대왕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명분에 밀린 단종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12세 소년에게 70세 대신과 맞서 싸울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하들이 궁궐 안 불당을 허물자고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상왕께서 설치하신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할아버지 세종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동시에 왕권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단종의 숙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종의 형 양녕대군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세종의 여러 아들들도 장년의 나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의정부 대신과 함께 대군에 대한 분경을 금지하소서. 대군들이 권력을 탐낸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생전에 수양대군을 관습도감 도제조에 임명했습니다.
왕실 의례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간원에서 종친에게 실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했지만 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형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문종실록에도 두 사람의 형제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죽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카를 보는 숙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탐하는 야심가의 눈이었습니다. 1453년 9월 명에서 고명책인을 보내왔습니다. 사은사를 파견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 권람과 한명회가 만류했습니다. 대감께서 명으로 가시면 김종서 일파가 움직일 것입니다. 수양대군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양을 비우는 순간 대신들이 움직이리라는 것을. 사은사 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한양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양대군파와 김종서 황보인 대신파 그리고 안평대군파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12세 소년왕은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단종은 궁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홍달손, 양정 등 무사 세력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70세 노신이었습니다. 북방의 영웅, 사군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종서,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다는 고변이 있다. 김종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수양대군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김종서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70세 노신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동시에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대신들을 습격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을 왕명이라 속여 불러냈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에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황보인은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우의정 조국관, 병조판서 이양 등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한밤 사이에 단종을 보좌하던 고명 대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3세 단종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습니다. 신이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한밤에 일어난 피의 쿠데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하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맡긴 신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13세 소년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하라. 떨리는 목소리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사사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즉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쿠데타였습니다. 명분도 약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모반을 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황표정사로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구실이었습니다. 1454년 3월 수양대군은 논공행상을 정했습니다. 정난공신 1등에 자신을 올렸습니다. 분충장의왕국 보조정책 정난공신, 긴 이름의 공신 칭호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가 되었습니다. 영경연서운관사 겸판이병 조사를 겸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수양대군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이 아닌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습니다. 단종은 궁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2세에 즉위하여 13세에 실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나이가 어리시니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소서. 강요된 선이었습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리니 숙부께서 왕위를 이으시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위 3년 나이 15세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겼습니다. 왕이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왕비 송씨도 함께 갔습니다. 훗날 정순왕후로 불리는 그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1440년생으로 단종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1454년 단종 13세 때 가래를 올렸습니다. 영의정 송현수의 딸이었습니다. 송현수는 세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송현수의 여동생은 세조의 동생 영흥대군과 혼인했습니다. 집안끼리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강궁에서 단종과 정순왕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조는 겉으로는 예를 갖췄습니다. 상왕에게 식료품과 일용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단종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456년 6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이들은 집현전 출신의 학사들과 무관들이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 접대 연회 때 벼룬검을 설치하고 세조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성삼문은 사전에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보기를 꾀하겠습니다. 단종은 칼을 하사했습니다. 지지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성균관사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창손은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사육신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삼문은 당당했습니다. 상왕 전하께서 칼을 하사하셨다. 단종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이 아닌 거열형이었습니다. 몸이 5갈래로 찢겼습니다. 가족들도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박팽년의 두 아들 10살, 8살도 죽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도 처형되었습니다. 단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상황이 복위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세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강등하소서. 1457년 6월 21일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상황에서 군으로 왕족의 신분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단종은 창덕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와 청계천 영도교에서 이별했습니다. 16세 소년과 17세 소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찌하옵니까? 살아계시오. 그대만이라도 살아야 하오. 단종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노산군 부인으로 강등되어 궁을 나갔습니다. 혼자가 되어 81년을 더 살았습니다. 1521년까지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단종은 광진구 화양정에서 환관 안노를 만났습니다. 세조가 보낸 전송사였습니다. 단종은 안노에게 말했습니다. 성삼문의 역모를 나도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했다. 이것이 나의 죄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두물머리, 여주,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슬퍼했습니다. 어린 왕의 유배 행렬이었습니다. 솔치고개를 넘을 때 소나무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군등치에서는 가파른 고개를 오르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베일치에서는 석양을 보며 사육신을 떠올렸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그대들은 나를 위해 죽었구나. 단종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절하는 단종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1457년 6월 말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섬이었습니다. 동남북 3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쪽은 험한 육육봉 절벽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 갇혔습니다. 관음송이라는 큰 소나무 아래 작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단종호소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시녀 몇 명과 시중들은 통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17세 소녀는 섬에 갇혔습니다. 낮에는 소나무 아래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별을 세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끝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종은 사육신의 꿈을 꿨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 모습이었습니다. 전하, 저희는 갑니다. 가지 마시오. 경들은 나를 위해. 단종은 울부짖으며 깼습니다. 관음송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나무가 단종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음송, 소리를 듣는 소나무라 불렸습니다. 청령포 건너편에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은 고을의 향리 우두머리였습니다. 대대로 세습되는 자리였습니다. 엄흥도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호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흥도는 청령포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소리가 무엇이오? 아내가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노상군께 가까이 가면 우리 집안이 멸문당하오. 하지만 저 울음소리를. 엄흥도는 강을 건넜습니다. 청령포로 들어갔습니다. 관음송 아래 단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냐? 영월 호장 엄흥도옵니다. 호장이 왜 이곳에? 전하의 곡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엄흥도는 매일 밤 청령포를 찾았습니다. 단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둑을 두었습니다. 시를 읊었습니다. 야사와 전설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엄흥도가 단종을 찾아갔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후일 엄흥도의 후손들이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청령포에서 넉 달이 흘렀습니다. 1457년 가을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은 영월 읍내 객사로 옮겨졌습니다. 관풍원이었습니다. 동헌에 딸린 누각이었습니다. 단종은 관풍원 자규류에 올랐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 마리 궁궐을 쫓겨난 원통한 새, 내가 슬피 울어듣는 나도 괴롭구나. 내가 울지 않으면 내 시름도 없으련만. 보시오 세상 근심 많은 이들이여. 부디 춘 3월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자규시였습니다. 소쩍새에 자신을 비유한 시였습니다. 쫓겨난 왕의 한이 담겼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이유는 세종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단종이 큰 숙부였습니다. 그는 1456년부터 수능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1457년 9월 금성대군은 수능부사 이보음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단종 복위를 위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관노의 고변으로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연루되어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을 처리하라. 17세 조카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1457년 10월 21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출발했습니다. 품속에는 사약이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새벽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관풍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도사,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리를 달려오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찌 어린 왕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방연은 관풍원 문을 밀었습니다. 뜰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단종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익성관과 골룡포를 단정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지만 왕의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오? 왕방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단종은 알았습니다. 사약을 가져왔구려. 전하, 괜찮소. 나도 알고 있었소. 단종은 담담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습니다. 숙부세조가 자신을 살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방연은 차마 사약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단종의 곁에 있던 통인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하겠습니다. 그는 활주를 꺼냈습니다. 활의 시위였습니다. 긴 노끈을 이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약으로 괴로워하며 죽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통인은 단종이 앉은 자리 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밧줄을 단종의 목에 걸었습니다. 단종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1441년 7월 23일 태어나 1457년 10월 21일 죽는 날까지 16년의 인생이었습니다. 12세에 왕이 되어 15세에 폐위되고 17세에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총애, 아버지 문종의 사랑, 정순왕후의 눈물, 사육신의 충절, 청령포의 소나무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인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단종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기록했습니다. 9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통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숙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늘 모시던 공생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바깥에서 뇌성이 울렸습니다. 영월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검은 안개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풍원에서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이 동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둘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둥둥 떠오르는 시신이 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도 전설입니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 했습니다. 노산군이 졸했습니다. 세조실록은 기록했습니다.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조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거짓이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습니다. 교살이었습니다. 예로서 장사 지낸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엄흥도가 나섰습니다. 1457년 10월 22일 단종의 시신이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엄명 때문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영월 사람들은 강가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신을 쪼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관을 준비했습니다. 아전들과 백성을 모았습니다.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엄흥도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달게 받겠다. 중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영월군 호장 엄흥도가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지를 찾았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눈 쌓인 자리에 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저곳이로다. 엄흥도는 그곳에 단종을 감회장했습니다. 영월 서쪽 오리 지점이었습니다. 지금의 장릉 자리였습니다. 엄흥도는 가족을 이끌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화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정순왕후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조카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정미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단종의 제사를 지내주오. 정미수의 후손들이 대대로 단종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59년이 지난 1516년 중종 때 단종의 묘에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감회장된 지 59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산군 묘였습니다. 왕릉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165년이 흘렀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숙종이 명했습니다.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라. 군에서 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복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산대군을 왕으로 복위하라. 묘호는 단종이라 하라. 사망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세조의 10대손 숙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조대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은 신하들의 잘못이었다. 단종의 폐위는 신하들의 강요였다.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세조를 지키면서도 단종을 복위시키는 논리였습니다.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단종,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호도 내려졌습니다. 공의 원문 순정 안장경 순도녀 대왕 긴 시호였습니다.
노상군묘는 장릉이 되었습니다. 왕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733년 영조 때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앞면에는 조선국 단종대왕 장릉이라 새겼습니다. 뒷면에는 1457년에 단종대왕이 영월군에 계셨는데 10월 24일 승하하셨으니 나이 17살이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장릉은 특별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산 능선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충신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신하들을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무속의 왕신이 되었습니다. 영월 영모전에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선앙당에서도 단종을 모셨습니다. 한을 품고 죽은 어린 왕, 조선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1521년까지 살았습니다. 향년 82세,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6세에 단종과 생이별한 뒤 6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단종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단종의 두 후궁도 오래 살았습니다. 숙의 김씨는 86세까지, 숙의 권씨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모두 80대까지 장수했습니다. 단종이 조선 왕 중 가장 일찍 죽은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2009년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조선 왕릉 40기와 함께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많은 사람이 장릉을 찾습니다. 청령포의 관음송 아래 서서 단종을 떠올립니다. 관풍원 자규류에 올라 자규시를 읊습니다. 엄흥도의 충절을 기립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17세에 밧줄에 목 졸려 죽은 소년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 241년을 기다려 다시 왕이 된 단종,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충절과 의리는 역사에 남습니다. 단종은 죽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초기 한양의 땅은 원래 공짜였습니다. 나라에서 신청만 하면 1500평씩 그냥 나눠주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왜 200년 만에 집값이 50배가 폭등하고 임금님까지 나서서 제발 집값 좀 잡아라라고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위조된 계약서가 판을 치고 노비가 주인의 집을 대신 소유하는 차명 거래까지 성행했던 조선의 부동산 시장. 서울역사박물관에 숨겨진 12m짜리 부동산 거래 문서가 말해주는 충격적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어느 날 한성부 관리들이 한양 북촌의 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1가구 1주택 규제 위반 단속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저택 주인이 나왔습니다. 여러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첩보가 들어왔소이다. 관리의 말에 저택 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임대를 준 것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임대차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세입자 명단에는 중인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만 집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규정을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성부 관리는 계약서만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입자를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김아무개가 맞소?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집의 노비였습니다. 주인께서 저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주셨고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원래 이 집 노비들이었습니다. 저택 주인은 1가구 1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 노비를 중인으로 신분 세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한성부는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한 집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전역에서 양반들이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양반들은 집의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한양의 권세가들은 전국 곳곳에 집을 소유했습니다. 도대체 조선시대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양반들은 이렇게까지 하며 집을 사들였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뒤지자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성종 12년 1481년의 기록입니다. 죽은 지중추부사 정효상이 소격서 앞에 집이 두 채나 있고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 다주택자를 주택부족의 주범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중종 30년과 37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의 수도를 개경이 아닌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한양은 완전히 새로 계획된 신도시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554만 9천 명 정도였고 한양의 인구는 10만 명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한양도성은 동쪽은 낙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목멱산, 북쪽은 백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습니다. 사대문 안의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성 안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부로 나누고 그 아래 52방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양으로 오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개경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개경은 고려 500년 역사가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반면 한양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궁궐도 없고 관청도 없고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태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도는 정했는데 백성이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 집터 무상분급이었습니다. 한성부에 신청만 하면 빈 땅이나 2년 이상 방치된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집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조 4년 땅을 나눠준 기준을 보면 정일품은 35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오늘날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140.83제곱미터 정도로 35부는 4929.05제곱미터, 즉 1493평쯤 됩니다. 정이품은 30부, 정산품은 25부, 종구품은 3부를 받았습니다. 신분과 관직에 따라 차등을 뒀지만 어쨌든 집터는 무료였습니다. 다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양에 살던 사람들은 도성 밖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개경에서 온 사람들에게 집터를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쫓겨난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이 성저심리였습니다. 성저심리는 한양 성곽으로부터 사방 심리 바깥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분노는 깊었습니다. 살던 땅에서 쫓겨났는데 세금 제도도 불공평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이중구조였습니다. 지방은 전세, 즉 토지세를 내야 했고 군역에 나가야 했고 공납으로 특산품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사는 사람에겐 이것이 면제됐습니다. 대신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즉 재산세를 내야 했고 한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 세금 명목으로 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방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한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었습니다. 신도시 한양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관직을 받은 관리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 장사하러 온 상인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종 10년인 1428년 한성부 인구는 10만 3,328명이었습니다. 이 중 도성 안에 9만 7,284명, 도성 밖 심리까지의 6,044명이 살았습니다. 대부분 인구가 도성 안에 집중됐습니다. 도성 밖에는 서대문 서소문 밖에 2방, 동대문 밖에 2방, 남부에 2방 등 6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종 22년인 1440년까지도 전국 인구는 672만 4천 명으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14년인 1519년 전국 인구가 1046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8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집터 무상분급 정책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토지는 부족해지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한양이 어떤 도시가 될지,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500년 후까지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급증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종 14년인 1519년 이후부터 한양은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습니다. 10만 명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도시에 그 몇 배의 인구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좋은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이었습니다. 이 세 곳은 사대문 안중심지에 있었고 양반 대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가까웠고 육조거리와도 인접했습니다. 관직에 나가기 편했고 왕실 행사에 참여하기도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명문가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곳 집값은 한양의 다른 지역보다 3배에서 4배 비쌌습니다. 특히 인사동은 최고급 거주지였습니다. 인사동의 집값은 얼마였을까요? 정구품 관료 녹봉의 50년치였습니다. 하급 관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50년이 걸려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정구품 관료의 연봉은 쌀로 환산하면 약 20석 정도였습니다. 50년이면 1000석입니다. 당시 쌀 1석은 은화 1량에서 2량에 거래됐으니 인사동 집 한 채 가격은 은화 1000량에서 2000량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지역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 아래 토지를 개간해 분할 분양했습니다. 남산 기슭, 백악산 아래, 인왕산 자락이 새로운 개발지였습니다. 이곳 집값은 녹봉 2년치밖에 안 됐습니다. 인사동과 무려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한양이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집값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심각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17년인 1741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어이동 봉궁 담장 밖에 사는 군병들이 집단으로 비변사에 집세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바쳤다. 한양으로 돌아온 관리나 발령받은 관리들이 세를 들었는데 집세가 너무 비싸서 조정에 하소연한 것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군병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지방과 달리 곡식, 땔감 등 모든 것을 사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집 뒤에 텃밭을 가꾸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땔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의 거래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180년간 거래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1724년 이 집의 가격은 은화 300량이었습니다. 당시 쌀 1섬은 은화 1량에서 2량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1섬은 약 80kg입니다. 현재 80kg 산지 쌀값이 20만원 정도이니 은화 300량은 현재 가치로 약 4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19세기 말에는 동전 28,000량을 기록했습니다. 은화를 동전으로 환산하면 원래 600량이었던 것이 28,000량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8억 7천만 원입니다. 180년 만에 무려 47배 폭등한 것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2.1%씩 올랐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80년간 47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르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전반에는 서서히 올랐고 18세기 후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세기 개항 이후 폭등했습니다. 왜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째,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말 한양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0만 명 규모로 계획된 도시에 그 3배가 사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 공급이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한양 도성 안의 면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땅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셋째, 양반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니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양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12년인 1481년 조선 왕조실록에 충격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죽은 지중추부사 정효상이 소격서 앞에 집이 2채나 있고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 정효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1432년에 태어나 1481년에 죽은 공신이었습니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가구, 시호는 제한입니다.
1455년 세조 1년 12월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습니다. 단종복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나 화를 면했고 감찰, 이조자랑 세자시 강원 필선을 거쳤습니다. 1466년 문과중시에 급제하고 1468년 예종 즉위년 10월 동부승지 재직 중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었습니다. 가선대부에 올라 계림군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종을 지지하여 성종 즉위 후 1471년 성종 2년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다시 좌리공신 3등에 녹훈되었습니다. 새 임금을 섬기며 세 차례 공신에 책봉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고 나서 드러난 사실은 그가 집을 2채나 소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비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부족의 주범으로 본 것입니다.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는 말은 정효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위 관료들 다수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효상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양반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급 관리와 중인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를 소유했습니다. 수도 한양에 사는 권세가나 큰 부자들은 전국 곳곳에 가옥을 소유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 당장 토지와 집을 사 모은다. 부동산이 부의 축적 수단이 된 것입니다. 왜 양반들은 집을 여러 채 사들였을까요? 첫째,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놓으면 값이 올랐습니다. 둘째,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세는 매달 들어왔습니다. 셋째, 다른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은행도 없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투자할 곳이 토지와 가옥밖에 없었습니다. 토지는 멀리 있어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은 한양에 있어 관리가 쉬웠습니다. 넷째, 신분 과시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집을 소유한 것은 명문가의 증거였습니다. 무주택 관리들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지방 발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은 한양에 남기고 본인만 발령지로 떠났습니다. 조정에서 제공하는 관사나 친척집에 기거했습니다. 왜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녹봉 상승률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집을 팔고 사대문을 벗어나면 다시는 사대문 안에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집값은 매년 올랐지만 녹봉은 그대로였습니다. 몇 년 후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집값은 2배로 올라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두고 혼자 지방으로 떠나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편지로만 안부를 묻고 명절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신분별 거래 제한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만 주택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부유한 양반들이 하급 관리와 중인의 집을 마구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신분은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은 99칸까지, 중인은 그보다 작게, 상민은 더 작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 정책이었습니다. 한 가구가 여러 채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효상이 비난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선영을 지키기 위한 집은 인정됐습니다. 또한 아들이 장가를 가면 분가를 해야 하므로 별도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이 허점을 양반들이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이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했습니다.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집은 3가구에서 5가구 몫으로 분할해 임대했습니다. 산 아래 토지를 개간해서 분할 분양하기도 했습니다. 영조 27년인 1751년 한양의 행정구역이 개편됐습니다. 원래 5부 52방이었는데 5부 43방이 됐습니다. 일견 52방에서 43방으로 9개 방이 감소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대문 안에서는 10여 개의 방이 폐지되거나 합병됐고
반면 인구가 늘어난 한양 북부와 서부 지역의 두모방, 한강방, 둔지방, 용산방, 서강방, 상평방, 연희방, 연은방 등이 신설됐습니다. 도성 밖으로 개발이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한강변의 마포, 서강 등지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전체 호의 49.7%, 인구로는 40.6%가 도성 밖 인구였습니다. 세종 때의 도성 안이 90%, 도성 밖이 10%였던 것에 비하면 도성 밖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집세 규제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이 집세를 감해주는 정책을 썼던 기록이 꽤 많습니다. 현재의 전월세 상한제와 비슷한 정책이었습니다. 영조 17년인 1741년 군병들이 집세를 감해달라고 집단 청원했을 때 조정에서는 집세 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집세가 규제되면 차라리 집을 비워두는 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한 수 위였습니다.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분별 거래 제한이 있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다수 구입한 집을 중인들에게 임대했다는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더 대담한 수법을 썼습니다. 자기 집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계약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노비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신분을 면천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이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노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소유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에 내 이름을 올려야 한다. 실제로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노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천민 신분에서 중인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십, 수백 채의 집이 중인 명의로 위장 임대됐습니다. 영조 때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영조는 여가탈입 금령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여가탈입이란 여염집을 빌려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양반이 서민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 관직자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 산 밑에 막사를 짓고 생활하거나 도성 밖 강변에서 초가를 얻어 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조는 단신으로 상경한 지방 관직자 등에 대해서는 여가탈입 금령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됐습니다. 집값 양극화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집 위치로 출신을 가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 이 세 곳에 사는 사람은 명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북촌이라고 불렸습니다. 경복궁 동쪽, 창덕궁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대대로 명문 양반가가 모여 살았습니다. 집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에 대문간채, 사랑채, 안채, 별채가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연못과 정자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신분 증명이 됐습니다. 저 사람 인사동 산다더라는 말은 저 사람 명문가 출신이다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갈 때도 집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아이 인사동에 삽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남산 근처에 삽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 새로 개간한 곳이나 남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남산골 선비라는 말이 비아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무리 양반이어도 남산 근처에 살면 천대를 받았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에 사는 사람을 깔보는 풍조가 생긴 것입니다. 남산골에서 글 읽는다고 과거에 급제하겠냐는 식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집 위치와 과거 급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인사동의 집값은 정구풍 관료 녹봉의 50년치였지만 새로 개발 지역 집값은 녹봉 2년치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25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본 것은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신분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강남 불패 신화와 비슷합니다. 강남에 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인정받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성 인근 집값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최고의 거주지인 인사동과 새로 개발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살려고 했습니다. 신분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남산골에 사는 것보다 인사동에 셋방살이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일찍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집을 산 양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녹봉으로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구품 관리가 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인사동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고 자식도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녹봉의 절반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에 놀라운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의 180년 거래 이력입니다. 부동산 매매 문서는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매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 자료입니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로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왕족으로서 한양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1724년 이 집 가격은 은화 300냥이었습니다. 동전으로 환산하면 약 600냥 수준입니다. 18세기 전반 쌀 1섬은 은화 1냥에서 2냥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1섬은 약 80kg 무게로 추산되며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화 300냥은 현재 4천만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서서히 상승했습니다. 1800년경에는 은화 500냥 정도로 올랐습니다. 76년 만에 1.67배 상승한 것입니다. 연평균 0.7%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개항을 거치면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19세기 말 이 집값은 동전 2만 8천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8억 7천만 원입니다. 180년 만에 무려 47배 폭등한 것입니다. 왜 개항 이후 집값이 폭등했을까요? 첫째, 한양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이후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한양은 상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17세기 후반 이후 한양의 인구 증가는 상업인구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둘째, 화폐 가치가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이후 은화와 동전의 교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외국인들이 한양에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청나라 사람, 서양인들이 한양에 집을 구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노비가 집을 매도한 사례입니다. 신분을 사비, 즉 개인 소유의 여종으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은화 150냥에 매도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효생은 어떻게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노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관노비와 사노비가 있었고 사노비 중에서도 솔고노비와 외고노비가 있었습니다. 솔고노비는 주인집에서 살면서 일하는 노비입니다. 외고노비는 따로 살면서 주인에게 신공, 즉 일정한 세금만 바치는 노비입니다. 효생은 외고노비였을 것입니다. 외고노비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품을 팔거나 땅을 경작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1년에 일정한 액수만 바치면 됐습니다. 효생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샀습니다. 기와 5칸, 초가 3칸이면 꽤 큰 집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임대를 주었을 것입니다.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주인에게 신공을 바쳤을 것입니다. 노비 신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인이나 상민보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지만 경제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대문 박농지를 거래한 문서도 흥미롭습니다. 이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m에 이릅니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간 토지를 거래한 이력과 토지 소유자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매매 문서를 살펴보면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남녀가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았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조선 중종 이후 부동산 가격은 500년간 폭등해 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500년간 실패해 왔습니다. 규제를 하면 양반들은 회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격차만 더 벌어졌습니다. 집세를 규제하면 임대 자체를 꺼렸습니다. 왜 정부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 중종 30년과 37년 두 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 17년인 1741년에는 군병들이 집세를 감해달라고 집단으로 청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임대차 기간을 제한하고 집세를 감해줬습니다. 하지만 500년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왜 정부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근본 원인은 인구 증가였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 554만 9천 명이었던 인구가 중종 14년인 1519년에는 1046만 9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428년 세종 10년 한양 인구는 10만 3,328명이었습니다. 1657년 효종 8년에는 8만 57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1669년 현종 10년에는 19만 4,0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한양의 실제 거주 인구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0만 명의 거주 인구를 예상하고 건설한 도시에 그 3배에 달하는 인구가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양반들은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봤습니다. 정조실록의 기록처럼 부를 축적하면 당장 토지와 집을 사 모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 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 집을 샀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부동산 투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양반들은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노비를 중인으로 둔갑시키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여러 채 집을 숨겨 소유했습니다.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를 소유했습니다. 권세가들은 전국 곳곳에 집을 소유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양반들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관리들도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양반이고 단속받는 사람도 양반이었습니다. 서로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부자들이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경주 최부자 같은 진짜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최부자 집은 12대를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1년에 소장료를 쌀 3,000석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으로 썼고 나머지 2,000석은 손님 접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최부자 집의 가훈 중 하나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려고 싼 값에 땅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 마지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며 헐값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집은 달랐습니다.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가훈을 지켰습니다. 흉년에 땅을 사는 것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흉년에는 쌀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최부자 집의 또 다른 가훈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집에 들르면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최부자 집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쌀 2,000석이 손님 접대와 구휼에 쓰인 것입니다. 최부자 집은 이렇게 12대를 부자로 살았습니다. 재산을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쓴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강남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똘똘한 한 채가 화제입니다. 500년 전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처럼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산골 선비가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집 위치로 출신을 가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집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풍조, 부동산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습관.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노비를 중인으로 둔갑시키며 집을 사들였습니다. 정부는 500년간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주 최부자처럼 흉년의 땅을 사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500년 전에도 집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